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쉽지만 깊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부동산 시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한 2주 남짓 기간이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기자, 네.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막 5억씩 떨어진다고 하고요. 반포도 막 3억씩 무슨 억이 네. 2주 사이에 막 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정부 규제가 6.27 그 규제가 나온 이후로 정말 제가 그 현장을 보면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송파구의 대장주 아파트인데 여기가 84제곱미터의 경우에 2달 전까지만 해도 뭐 최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2억에서 3억 이렇게 또 5억까지 뭐 급매물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초구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초고가 아파트 역시 지금 4억에서 5억 뚝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만 보면 서민들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규제겠죠. 6억 원 이상 뭐 그 규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못 받는다라든지 이런 강력한 그 대출 규제가 가장 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내놓으면 싸게 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안 내놓고 사겠다는 사람은 이거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하니까 또 안 사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이 네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0보다 밑에 있으면 무조건 이제 매수자가 더 많고 매수자가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남구는 지금 6까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매수 우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2주 만에 교수님 몇 억씩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 이 대출 규제가 정말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일단 시장이 굉장히 과열된 상태였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이 빠르게 올랐던 이유가 사실 상급지 위주의 고가 주택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을 6억으로 막아놓으니까 기존에 이런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됐던 대출이 더 이상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의 투자재적인 성격이 반영된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투자재적으로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빠르게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잡는 게 정말 가장 강력한 집값 잡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던 거죠. 예, 이번 시장이 특히나 그 굉장히 많은 대출을 동원해서 주택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그 장이 불장이라고도 했었잖아요. 물 네.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대출이 많았다는 거군요. 예, 그런데 사실상 현금 구매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구매로 인한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 얼마나 올랐기에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올 초부터 이게 얼마나 오른 거가 한 2번 정도 올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올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네. 딱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 이제 그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쪽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지금은 사실은 강남, 서초, 송파 이런 쪽이 이제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는 이제 영끌을 해서 패닉 바잉으로 사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을 굉장히 더 완화하고 또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그 결과물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화를 해버리면서 이 부분이 지금 집값이 조금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 뭐 송파라든지 이런 쪽에서 18억짜리 아파트가 25억 됐다가 최근에 이제 3억이 떨어져 봐야 22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오르기 전보다 그렇죠. 2년 전에 비교하면?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있다. 상태군요.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조금 잡히는 모양새지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집값 서울 아파트 값은 지금 잡히는 상태로 계속 좀 안정세를 취할까요? 아니면 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떨어질까요? 일단은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둔촌 주공 때
어떤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때 정부가 그것을 구해주는 결과가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이 어느 정도 생겼고요. 네. 우리가 연준의 뭐 풋옵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받쳐준다는 신념이 생겼고 그리고 이거를 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 과정과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오르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이 사실상 더 강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대출을 막기 때문에 이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이 눌러지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풍선 효과를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누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퍼지는 정도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걱정하는 우려는 이렇게 대출 규제가 풀리고 나면은 시장은 언제나 올랐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대출을 억제해서 누르는 기간 동안에 뭔가 집값이 더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다라는 기대를 바꿔줄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오르는 속도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계속 오르는 것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신념을 바꾸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 6억으로 잡혀있는 대출 규제는 풀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자유시장의 측면에서는 이게 주택 대출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주택이라는 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을 없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금 부자는 이거 어떤 6억 대출과 상관없이 집을 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뭐 투자를 대출을 동원해서 억제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야 될 필요성, 특히 자산 축적이 덜 된 젊은 층의 경우는 대출 없이 집을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사다리를 뭐 아래서는 안 끊지만 위에선 끊어도 괜찮으냐 이런 문제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어떤 대출을 이제 무한정 누르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시장 어떤 계약의 자유에도 맞지 않고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정부가 무작정으로 억제하는 게 가능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유지가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풀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 대신 그러면 또 다른 정책이 나오겠군요. 다른 정책이 나오고 네. 어떤 뭐 공급을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기대가 바뀌었다거나 이런 다음에는 어느 정도 풀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어떤 10억 이하, 15억 이하 대출 규제가 결국은 풀렸기 때문에 네. 시장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거는 좀 한강 벨트 쪽이고요. 또 외곽 지역은 그래도 조금 꿈틀거린다고는 네, 맞습니다. 해요. 네. 뭐 일단 한강 지역을 눌러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노도강, 그래서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좀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사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틈새 시장을 공략해 보자. 왜냐하면 노도강이 지난 정부 때도 잠시 막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뉘앙스만 줬는데도 노도강이 막 올랐던 그런 그 학습 효과가 아무래도 지금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게 집값 불안이 아무래도 더 걱정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네. 있고요. 특히 한국은행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미만, 0.8%로 대폭 하향 조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리를 내린 이후에 사실은 이게 투자나 어떤 소비를 자극했다는 측면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더 증폭시켰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네.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핵심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에도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른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하고 금융 불균형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네. 보입니다. 네, 이번엔 증시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은 S&P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다소 안정세를 보이긴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는 좀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물가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그런데도 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좋은 거죠? 일단 뭐 나스닥이 왜 오르냐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쪽은 첨단 종목 아니겠습니까? 기술주 중심인데 이 첨단 종목의 핵심은 결국 AI입니다. 근데 AI는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MS라든지 굉장히 좋은 그 기술주, AI가 주도하는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AI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원책을 내보이겠다. 전 세계 AI를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뭐 중국은 계속해서 견제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AI를 필요로 하는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필요하고 지금 전 세계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요처가 많은데 공급이 제한돼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우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박 기자는 AI나 이런 첨단 산업이 있는 나스닥이 오르는 이유가 미국 증시가 건재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4조 달러 시총을 4조 달러를 넘어가는 일이 나온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시장 경제가 AI 위주로 바뀌고 있다. 어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미국 증시 상승세는 결국 엔비디아가 주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인 거죠? 5,400조입니다. 와, 엄청났네요. 5년간 주가를 봤더니 네. 157배 급등했습니다. 네. 만약에 5년 전에 한 5천만 원 투자했다면 한국 돈으로 계산했더니 현재 15억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돼요. 네네. 그러니까 뭐 천만 원이죠. 1,000만 원 투자하면 이제 15억 1,000만 원. 예. 아, 15억 정도 되는 1,000만 원 건데. 했으면 네. 5년 전에. 네. 아, 그때 우리 뭐 했을까요? 가슴 아픈데 이게 이제 15억 7천만 원,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15억 7천만 원을 됐다.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기록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가 GDP가 이제 뭐 보통 이제 2,300조 정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엔비디아가 훌쩍 넘어갔고 아, 영국에서는 세계 5위 GDP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은 더 훌쩍 넘어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13위인데 우리의 2배 가까이 넘어갔다 그러고 영국은 야 우리나라보다도 엔비디아가 많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각 나라마다 대서특필을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거에다가 뭐 그다음에 젠슨왕은 그런 세계 몇 위 부자냐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엔비디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의 정말 그 종목이 아니라 진짜 실체 AI라는 거에 주도권을 쥔 회사, 단일 회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아,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AI 산업에 대한 재편, 세계의 산업에 대한 어떤 재편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박 기자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나 자율주행, 로봇, 우리 최근에 울산에 지은 데이터 센터 이런 AI 인프라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엔비디아의 GPU는 결국 여기에 모두 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GPU가 결국 21세기 산업혁명의 엔진이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고 어떤 세계 경제 질서가 AI 위주로 새롭게 재편되는 과정에서는 AI 관련 산업들이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우리나라도 AI 관련 산업이 이제 성장할까요? 예, 우리나라도 현재 AI의 대선 공약에서도 나왔듯이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2차 AI를 이용한 산업들이죠. 뭐 의료라든가 제조업, 어떤 서비스에서 AI를 이용한 산업들이 계속 발달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AI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엔비디아 젠슨황 얘기했잖아요. 네. 이 젠슨황 CEO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을 좀 팔고 있긴 하네요. 네네네네. 그래도 세계 부호 10위권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뭐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12위에 올랐다. 뭐 근데 워렌 버핏을 제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2024년에는 10위까지 올랐다.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위에서 12위 사이인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가의 흐름과 관련돼 있어서 그러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젠슨항이 적어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주식에 대한 보유 가치가 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돌아오면요. 미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은 지금 많이 네. 좋습니다. 아, 지금 뭐 좋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5천을 얘기를 하니까 네, 지금 네. 3천은 일단 넘었고 조금 전에 김남근 의원이 또 나와서 코스피 5천 네. 특위위원으로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은 거죠. 네, 일단은 뭐 우리는 HBM이라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도 뭐 납품도 하고 그러는데 하이닉스가 오늘도 뭐 아침에 잠시 3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봤을 때 그래도 기초적인 어떤 그 전방 산업이 있으면 후방 산업과 기초 산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할 수 있는 제조 강국인 것은 확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옛날에 9만 전자 하다가 지금 6만 전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노력을 해주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천 시대에 같이 좀 부응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많고요. 네. 그 밖에도 우리는 이제 지금 IP라든지 아니면 브랜드라든지 K 뷰티라든지 패션, 컬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 AI랑 접목하면 우리도 또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증시에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K 의료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은 많습니다. JP모건도 오늘 보고서를 내고 코스피 지수 5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외국계 증권사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5천이 가능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도 넘어야 할 산은 많죠.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JP모건이 이제 2년 안에 5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한 배경에는요.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지금 상법 개정과 연관된 부분인데 어떤 지배 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에 가능할 것이다라는 네. 언급을 한 거고요. 이게 전제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던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모멘텀을 유지하고 돼야 될 뿐만 아니라 가속화돼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강조가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약 지금 우리가 PBR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한 1.5에서 1.8배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5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시한 네, 겁니다. 뭔가 좀 조건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네.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반도체와 같이 좀 경기 업종 민감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PER 비중이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것인데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 기업의 성과가 계속 올라야지만 기업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왜 나는 그 다 오를 못 샀을까? 때만 이럴까 뭐 다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1억 6천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11만 8천 달러가 됐는데 9천 달러도 오늘 살짝 네네네 이제 살짝 한 것 같아요. 터치하고 이제 12만 달러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또 생각해 보시면 불과 한 6개월 전에는 또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오르다가 1억 2천 뭐 1억 1천 뭐 이렇게 하다가 뚝 갑자기 뚝 떨어져서 네. 30% 정도 떨어졌다가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제 1억 6천만 원도 돌파하고 그래서 우리 진짜 6개월만 있는데도 2배가 오르는 이런 상황이 계속 널뛰기 장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가상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가상 자산은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지금까지 경제 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